나는 단지 도와준다는 말을 믿었을 뿐이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면 끝난다던 말에 아무 의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 서명 하나가 내 평생을 통째로 삼킬 뻔했다. 믿었던 가족의 다정한 미소가 사실은 함정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너무 늦은 뒤였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서명하셨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 노인 후견인 사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꼭 필요한 한 줄의 교훈이 될지도 모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인천 구도심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바람책방. 나는 올해 71, 이 작은 중고 서점을 10년째 지키고 있다. 하루 매출이라고 해봐야 10,000원, 20,000원. 어떤 날은 한 권도 팔리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묵은 책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창가 자리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나에겐 전부니까. 남편은 10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그보다 먼저 29에 호주로 떠났다. 처음엔 2년만 일하고 돌아온다더니 어느새 10년이 넘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다. 엄마 건강해? 그 짧은 인사말 속에서 나는 아들의 피곤한 눈빛을 읽는다. 그래서 나도 말한다. 응, 나 괜찮아. 책방도 잘 돌아가. 거짓말이다. 책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마이너스. 서점을 연 건 남편이 떠난 직후였다. 빈집이 너무 넓고 조용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역이었다. 그때 남편이 모아두었던 책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책들이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처음엔 책 몇 권 내놓고 앉아있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학생, 퇴직한 선생님, 불면증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 그들은 책을 샀지만 사실 그들이 원한 건 책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잠시 말을 나누는 시간. 그게 전부였다. 나도 그랬다.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나눴다. 석 달 전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지구도시재생사업 추진 안내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인쇄된 법률 용어들. 나는 안경을 쓰고 2번, 3번 읽었지만 내용은 하나였다. 이 골목이 곧 사라진다는 것. 보상금이 나온다고 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늙은 몸 하나 남은 생 버티기엔 충분한 액수일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술렁였다. 드디어 이 낡은 동네를 벗어날 수 있겠어. 보상금 받으면 뭐 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골목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카 며느리 윤가람이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가람이는 조카 현우의 아내다. 결혼한 지 5년쯤 됐나? 예쁘고 똑똑한 아이다. 명절 때 한 번씩 얼굴 비추던 가람이가 도시재생 공문이 붙은 뒤로는 일주일에 2~3번씩 들렀다. 고모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제가 자주 올게요. 처음엔 고마웠다. 정말로 내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람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다. 고모님, 이 동네 곧 재개발 들어간다며요? 보상금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변호사는 알아보셨어요? 보상금 협상 잘못하면 손해보실 수도 있대요.
요즘 요양원도 좋더라고요. 고모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말끝마다 혼자, 힘드시다. 나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가람이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왔다. 고모님, 이거 한 번만 보세요.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그냥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고모님 혼자 다 처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나는 그 서류를 받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슬픔 때문이었다. 가람이가 돌아간 후 나는 책방 한 구석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다. 혼자 감당 못할 늙은이. 누군가 챙겨줘야 할 짐. 돈 앞에서 판단력 잃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등. 나는 정말 늙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아직 멀쩡했다. 남편이 떠난 후 10년 나는 이 책방을 혼자 꾸려왔다. 세금 신고도 하고 통장 정리도 하고 아픈 날엔 병원도 혼자 갔다. 그런데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나는 갑자기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됐다. 며칠 후 가람이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남편 현우와 함께였다. 고모,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현우는 착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나를 잘 따랐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게 고모가 아니라 재산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현우야, 고맙다. 하지만 나는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나한테 필요한 건 위임장이 아니라 그냥 가끔 차 한 잔 마시러 오는 조카란다. 가람이의 얼굴이 굳었다. 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둘은 곧 자리를 떴고 그 후로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책방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다봤다. 이 골목이 사라진다. 30년 넘게 매일 걷던 이 길, 남편과 손잡고 걷던 이 길이 곧 포크레인에 밀린다. 보상금을 받으면 나는 아마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것이다. 책은 대부분 버려야 할 것이다. 바람 책방이라는 이름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이 골목이 사라져도 내 기억은 남으니까. 남편이 떠나도 사는 법을 배웠듯이 책방이 사라져도 나는 또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내 판단을 믿는다. 71라는 나이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외로움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지 않는다. 며칠 후 단골 손님인 대학생이 책방에 들렀다. 사장님, 여기 없어진다는 거 사실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곧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그 학생은 한참을 말없이 서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괜찮아. 나 생각보다 튼튼하거든.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가람이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바람 책방이 사라져도 나는 남는다는 걸. 외로워도 늙어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걸.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가람이가 처음 도장 이야기를 꺼낸 건 구청에서 두 번째 공문이 날아온 날이었다. 고모님, 이런 행정 서류는 어려우시죠? 글씨도 작고 용어도 복잡하고. 가람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손은 따뜻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나는 그 순간
아들이 보고 싶었다. 만약 아들이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도와줬을 텐데. 하지만 아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었고 나는 혼자였다. 제가 복지센터에서 일하잖아요. 어르신들 행정 업무 도와드리는 거 저한테는 일도 아니에요. 가람은 웃으며 서류를 펼쳤다. 토지보상 신청서, 건물 감정평가 의뢰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낯선 용어들이 빼곡했다. 나는 안경을 쓰고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아니, 사실 글자는 선명했다. 내 마음이 흐릿했다. 고모님, 도장 있으시죠? 제가 필요한 곳에 다 찍어 드릴게요. 고모님이 일일이 구청 가실 필요 없게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가람의 눈빛은 너무나 진심 어려 보였다. 이 아이가 나를 속일 리 없어. 현우의 아내잖아. 나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다. 남편 이름이 새겨진 낡은 도장.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이 도장으로 모든 걸 처리해 왔다. 통장 정리도, 세금 신고도, 전기세 납부도. 이 작은 도장 하나가 내 인생을 증명했다. 고모님, 제가 잘 보관할게요. 필요할 때만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가람은 도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다. 일주일 후 가람은 다시 책방에 찾아왔다. 이번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고모님, 서류 처리 다 됐어요.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고모님 혼자 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얼마나 복잡한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람이 말하니 그런가 보다 싶었다. 그런데 고모님, 은행 다녀오는 길에 통장 정리 좀 해드렸어요. 통장 정리? 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고모님 명의로 이상한 거래 있을까봐 확인해 봤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통장을 어떻게? 아, 고모님 도장 있으니까 은행에서 확인서 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이상한 거 없었어요. 가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도장을 맡긴 건 서류 처리 때문이었다. 통장까지 들여다볼 권한을 준 적은 없었다. 가람아, 도장 좀 돌려줄래? 에이, 고모님. 아직 처리할 서류 남았어요. 다음 주에 구청 한 번 더 가야 하거든요. 그때 드릴게요. 가람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고모님, 요즘 요양원 시설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복지관 근처에 새로 생긴 곳 있는데 거기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요양원. 나는 아직 요양원에 갈 만큼 아프지 않았다. 사흘 후 가람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고모님,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책방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저는 김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나는 가람을 봤다. 가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모님, 보상금 받으실 때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모셔왔어요. 김 변호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고모님, 지금 이 지역 보상금 책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받으시면 손해보실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김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건물 감정평가, 영업손실 보상, 이주비 산정.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졌다. 그래서 저희가 고모님을 대신해서 구청과 협상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 보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모님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김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내 앞에 펼쳤다. 여기 간단하게 전자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요즘은 다 전자로 하니까 편하시죠?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보상금 수령 위임 계약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뭔가 쓰여 있었다. 이거 위임용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고모님 대신 저희가 보상금 협상하고 수령까지 대행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손을 떨었다. 아니, 손만 떤 게 아니었다. 가슴이 떨렸다. 보상금 수령까지 대행한다고? 그 말은 내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신 받는다는 뜻이었다. 그럼 보상금이 제 통장이 아니라 변호사님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가람을 봤다. 가람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고모님, 그게 아니라요. 일단 변호사님 쪽에서 받아서 수수료 정산하고 고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해요. 안전하다고? 내 돈을 남이 먼저 받는 게 어떻게 더 안전한가?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작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안경을 다시 고쳐 쓰고 읽으려 했지만 가람이 내 손을 잡았다. 고모님, 너무 꼼꼼하게 보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저 복지센터에서 일하잖아요. 이런 계약서 매일 봐요. 이상한 거 없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람의 눈빛이 서류가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 계약서를 읽지 못하기를, 이해하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가람아, 미안한데 나 이거 좀 천천히 읽어보고 싶어. 오늘은 일단 가져가지 말고 며칠 생각할 시간을 줄래?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가람도 당황한 듯 보였다. 고모님, 그런데 이거 빨리 처리 안 하시면 보상금 협상 시기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 급한 사람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다.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가람도 따라 일어섰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말했다. 고모님,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요즘 어르신들 타깃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책방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다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오래된 골목이 고요했다. 이 골목이 사라진다. 내 책방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나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떨리는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도장을 맡긴 건 실수였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아니다. 내일 아침 나는 가람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그리고 말할 것이다. 도장 돌려줘.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가람아? 네, 고모님. 무슨 일이세요? 도장 말이야. 이제 돌려받고 싶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고모님, 아직 처리할 서류 남았는데요. 다음 주까지만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아니야. 오늘 당장 돌려줘. 고모님,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고모님 위해서. 나는 말을 끊었다. 가람아, 내가 늙긴 했지만 바보는 아니야. 도장 오늘 안으로 돌려주면 고맙고, 안 그러면 경찰서 갈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 책방이라는 간판이 삐걱거렸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다. 가람에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하루 종일 불안했다. 도장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정말 돌려줄까? 혹시 이미 어디에 사용한 건 아닐까? 나는 통장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은행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다리가 아팠다. 아니, 사실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는 계속 스스로를 의심했다. 가람은 착한 아이였다. 현우의 아내였다. 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을 돕는다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나를 속일 리 없었다. 하지만 그 전자서명 서류는 뭐였을까? 보상금 수령 위임 계약서. 나는 그 문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오후 3시쯤 책방 문이 열렸다. 서점역 골목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서윤이었다. 23,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가끔 책방에 들러 묵은 시집을 사가곤 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테이크아웃 컵을 내 앞에 놓았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서윤은 평소처럼 서가를 둘러보는 척하더니 갑자기 내 곁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서윤은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에 쥐어줬다. 이거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당황했다. 이게 뭔데? 지금은 말 못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발이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책방을 나갔다. 나는 손에 쥐어진 쪽지를 내려다봤다. 작은 메모지였다. 접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쪽지를 펼쳤다. 사장님, 이거 후견인 지정 서류예요. 서명하시면 재산 다 넘어가요. 지금 도망치세요. 손에서 쪽지가 떨어질 뻔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읽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후견인 지정 서류. 재산 다 넘어간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눈앞이 하얘졌다. 후견인? 나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다. TV 뉴스에서 본 적 있었다. 치매 환자나 판단력이 없는 노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법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그럼 그 서류가. 나는 며칠 전 가람과 김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떠올렸다. 보상금 수령 위임 계약서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후견인 지정 서류였다는 말인가? 만약 내가 거기 서명했다면, 만약 그 전자서명을 했다면, 가람은 법적으로 내 재산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보상금뿐 아니라 내 통장,
내 책방, 내 모든 것.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는 쪽지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윤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아이는 옆 카페에서 일한다. 가람과 무슨 접점이 있을까? 아니면 우연히 들었을까?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쪽지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쓰여 있었다. 그 말은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대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가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겠다. 그날 저녁 나는 책방 문을 일찍 닫았다. 평소 같으면 6시까지 열어두는데 5시에 문을 잠갔다. 그리고 조용히 골목을 걸었다. 가람이 자주 드나들던 곳들을 떠올렸다. 복지센터, 구청, 그리고 책방에 올 때마다 들렀던 근처 부동산. 나는 먼저 복지센터로 향했다. 센터는 책방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다. 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숨이 찼다. 쉬엄쉬엄 올라가 복지센터 문 앞에 섰다. 가람이 정말 여기서 일할까? 나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아줬다. 저, 윤가람 씨 계신가요? 여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윤가람 씨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신데요. 네, 복지센터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저희 센터 직원은 5명인데 윤가람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혹시 자원봉사자이신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얼른 인사하고 나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가람이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럼 지금까지 복지센터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으로 향했다. 보상금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싶었다. 가람이 내 도장을 가지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알고 싶었다. 구청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렸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다.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도시재생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하려고요. 제 명의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무원은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명예 확인됐습니다. 서류는 아직 제출된 게 없네요. 네, 보상금 신청서 제출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거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가람이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구나. 아니면 내 도장으로 다른 곳에 사용했을 수도 있다. 나는 다시 물었다. 혹시 제 명의로 후견인 신청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나요? 공무원은 다시 확인했다. 후견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하는 거라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요. 법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해요. 법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원실을 나왔다. 그날 오후 나는 골목 카페로 갔다. 서윤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서윤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서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카페 주인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나를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사장님, 쪽지 읽으셨죠? 응.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았어?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며칠 전에 그 윤가람이라는 분이
카페에 오셨어요. 그 변호사분이랑 같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구석자리에 앉아서 통화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목소리가 꽤 컸거든요. 서유는 목소리를 낮췄다. 윤가람 씨가 전화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후견인만 지정되면 통장 다 넘어온다. 늙은이가 판단력 없다고 진단서만 받으면 끝이다라고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변호사분은 보상금 나오면 수수료 반반 나누자고 했어요.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거 사기구나. 그래서 사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윤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사장님, 진짜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진짜 위험해요. 그날 밤 나는 책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한 밤. 나는 쪽지를 다시 꺼내봤다. 도망치세요. 하지만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이곳은 내 삶이 깃든 곳이었다. 남편과 함께 걷던 골목, 아들을 키우며 살던 동네, 15년간 지켜온 책방.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를 걸었다. 법률구조공단이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번호였다. 여보세요.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제 조카 며느리가 저를 후견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재산을 노리고요. 전화 너머로 상담원이 진지하게 물었다. 지금 서명하신 서류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가람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다정했던 미소, 그 따뜻했던 손길, 모두 거짓이었다. 나는 속았다. 외로움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서윤이 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있다. 나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윤가람 마이너스 복지센터 거짓말. 김현석 변호사 마이너스 수수료 반반. 후견인 지정 서류 마이너스 재산 탈취 목적. 증거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도장을 되찾을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날, 나는 골목 카페로 향했다. 서윤이 카운터에서 나를 보더니 재빨리 잠깐만요 사인을 보냈다. 손님들이 나간 후 서윤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후견인 제도 악용 사례, 서명만 하면 모든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 도장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 서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갑자기 말했다. 사장님,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누군데? 지역신문 기자예요. 이런 사기 사건 취재하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망설였다. 신문에 이 일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았다. 바람책방 사장님, 조카한테 사기당할 뻔했대. 그런 소문이 퍼지는 게 싫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사장님, 이거 사장님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당하고 계실지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나는 골목 카페 2층 작은 방에서 신문 기자를 만났다. 이름은 박지호. 30대 중반, 안경 낀 마른 체형의 남자였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다. 사장님, 이거 전형적인 후견인 사기입니다. 요즘 재개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수법이에요. 후견인 사기요? 네. 독거노인이나 고령자를 타겟으로 친절한 척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후견인 지정 서류에 서명을 받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죠. 보상금은 물론이고 통장, 부동산, 전부요.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럼 나는 사장님이 서명 안 하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만약 했다면 지금쯤 재산 다 넘어갔을 겁니다. 박지호는 노트북을 열더니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람 아세요? 사진 속에는 가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김현석 변호사가 있었다. 둘 다 낯선 노인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이분들 다 피해자예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12명이 이 수법으로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중 3분은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졌고 2분은 집을 잃으셨어요. 나는 손이 떨렸다. 저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추적 중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이미 후견인이 지정된 상태라 법적으로 싸우기 어렵거든요. 박지호는 나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사장님이 필요합니다. 저요? 네. 사장님은 아직 서명 안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함정 수사를 할 수 있어요. 함정 수사.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박지호는 한 사람을 더 데려왔다. 사장님 소개합니다. 여성 청소년과 최미나 형사님이에요. 젊은 여성이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이 지역 담당 형사입니다. 사실 윤가람과 김현석 일당을 몇 달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럼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피해자분들이 이미 서명을 한 상태였고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후견인 지정으로 보이거든요. 사기라고 입증하기가 어려웠어요. 최미나 형사는 나를 진지하게 봤다. 그런데 사장님은 다릅니다. 아직 서명 안 하셨고 그들의 접근 과정이 명확해요. 만약 사장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직접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미끼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미끼가 된다는 것. 가람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계획에 속는 척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이 들어오는 것. 두려웠다. 만약 실수하면? 만약 계획이 틀어지면? 하지만 박지호가 보여준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다. 12명의 피해자, 집을 잃은 노인들,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진 할머니. 나도 그렇게 될 뻔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좋아요. 할게요. 최미나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지켜드릴게요. 계획은 간단했다. 며칠 후 바람 책방에서 낭독회를 여는 것. 단골 손님들을 초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생중계를 하는 것.
서윤이 유튜브 생중계 장비를 준비해 주기로 했다. 사장님, 생중계하면 증거로도 남고 안전하기도 해요. 만약 위험한 상황이 되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 볼 수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람을 초대하는 것. 나는 며칠간 침묵하던 휴대폰을 들고 가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가람아? 고모님? 가람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도장 돌려달라고 한 이후로 처음 걸어온 전화였으니까. 가람아, 미안해. 내가 그날 너무 예민했나 봐. 혼자 사니까 의심이 많아지나 봐. 아니에요, 고모님. 이해해요. 그래서 말인데 며칠 후에 책방에서 작은 낭독회를 하려고 해. 동네 사람들이랑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너도 올래? 낭독회요? 응. 그리고 그때 도장도 받으려고. 내가 가져오면 좋겠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고모님. 갈게요. 낭독회 당일. 나는 아침부터 책방을 정리했다. 서윤이 와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작은 삼각대 위에 올려진 휴대폰.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사장님, 제가 생중계 켜드릴게요. 댓글 보이시죠? 응, 보여. 화면 속에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바람 책방 응원합니다. 오늘 낭독회 기대돼요. 사장님 건강하세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이런 응원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단골 할머니, 대학생, 퇴직 선생님. 그리고 2시 30분 문이 열렸다. 가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고모님 축하해요. 낭독회 멋진데요? 고마워, 가람아. 앉아. 가람은 자리에 앉았다. 나는 평소처럼 차를 따르고 책을 펼쳤다. 그리고 낭독을 시작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내 목소리가 책방 안을 채웠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가람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낭독이 끝난 후 나는 가람에게 다가갔다. 가람아, 도장 가져왔어? 네, 여기요. 가람은 봉투에서 도장을 꺼냈다. 내 도장이었다. 남편 이름이 새겨진 그 도장. 나는 도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가람아, 하나만 물어볼게. 네. 그 서류, 보상금 위임 계약서라고 했었지? 가람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네. 그랬죠. 나는 생중계 카메라를 슬쩍 봤다. 그리고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다. 그런데 내가 알아봤더니 그게 사실은 후견인 지정 서류더라고. 내가 거기 서명하면 보상금뿐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이 네 거로 넘어가는 거였어. 가람의 얼굴이 하얘졌다. 고모님, 그게. 그리고 너 복지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었는데 거기 전화해봤어. 너 거기 직원 아니더라. 고모님. 나는 한 발 더 다가갔다. 가람아, 솔직히 말해줄래? 그 돈 절반만 가지면 된다고 했지? 김현석 변호사랑 반반 나누기로 했었지? 순간 가람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그 순간이었다. 쾅! 책방 문이 열리며 최민아 형사를 포함한 경찰 3명이 들어왔다. 윤가람 씨 사기 및 재산 탈취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가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당신 변호사 김현석도 지금 동시에 체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사용한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요. 최민아 형사는 수갑을 꺼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람은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 당황, 그리고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고모님, 저한테 어떻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가람아, 나는 네 고모가 아니야. 나는 네가 이용하려 했던 늙은이일 뿐이야. 가람이 끌려나간 후 책방은 한동안 조용했다. 생중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댓글창이 폭발했다. 헐 실화예요? 사장님 대단하세요. 이런 사기꾼들 다 잡혀야 해. 우리 할머니도 조심하라고 해야겠어요. 나는 카메라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저는 71입니다. 늙었습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누군가의 다정함에 속기도 합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하지만 나이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골목이 보였다. 곧 사라질 골목.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골목. 바람 책방은 곧 문을 닫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중계를 끄고 나는 창가에 앉았다. 서윤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사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나는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생중계가 끝난 다음 날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동네 이웃들, 단골 손님들, 심지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안부를 묻고 격려를 보내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리고 며칠 후 뉴스가 나왔다. 노인 후견인 사기단 검거. 피해자 최소 15명 추정. 저녁 9시 뉴스. 나는 책방 안 낡은 TV 앞에 앉아 화면을 봤다. 재개발 지역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주범 윤모 씨와 공범 김모 변호사는 허위로 후견인 지정 서류를 작성해 피해자들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가람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다. 그리고 김현석 변호사의 뒷모습. 경찰은 이들이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발급받아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피해자들의 보상금과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재개발 지역 독거노인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최민아 형사가 나왔다. 고령자분들은 행정 서류나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임장, 후견인 지정 같은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TV를 끄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컸구나. 나는 단지 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 15명의 피해자가 발견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게 됐다. 며칠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 보상금 관련 최종 서류 나왔습니다. 서명하러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구청으로 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윤이 함께였다. 사장님,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안경을 쓰고 서윤과 함께 한 줄 한 줄 읽었다. 토지 및 건물 보상금 산정 내역서. 금액이 적혀 있었다. 생각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 남은 삶을 조용히 살기에는 충분한 돈.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이 서명 하나로 바람 책방은 끝이구나. 하지만 괜찮았다. 모든 것은 끝이 있으니까. 남편도 아들도 이 골목도 그리고 이 책방도. 나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름을 썼다. 그날 저녁 나는 서윤에게 물었다. 서윤아, 너 아르바이트 그만둘 생각 없어? 네. 왜요? 바람 책방에서 일해줄래? 서윤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응. 어차피 나 이제 곧 문 닫아야 하는데 그 전까지라도 너랑 함께 일하고 싶어. 시급은 카페랑 똑같이 줄게.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서윤은 바람 책방의 새 직원이 됐다. 아니, 첫 번째이자 마지막 직원이 됐다. 일주일 후 나는 책방 문 앞에 작은 액자를 붙였다. 손글씨로 쓴 문구였다. 서명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믿기 전에 반드시 읽어라.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요? 할머니, 요즘 재개발 지역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뉴스 봤어. 무섭더라고. 근데 사장님이 그 사람 잡았다며? 대단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이고, 겸손도 하셔라. 우리 동네 영웅이요. 영웅이라니.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인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조카 현우였다. 가람의 남편, 이모. 현우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이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가람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현우야, 넌 정말 몰랐어?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가람이가 이모 보상금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근데 저는 외면했어요. 왜? 무서웠어요. 만약 가람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제 결혼 생활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현우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용서도 못해. 아직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고모, 건강하세요. 현우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아마도 현우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며칠 후 박지호 기자가 책방에 들렀다. 사장님, 기사 나갔어요. 그는 신문을 펼쳐 보였다. 일은 하나 책방 주인의 용기, 사기단 소탕으로 이어져. 기사에는 내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 있었다. 가람의 접근, 서윤의 도움, 함정 수사, 그리고 생중계 낭독회. 사장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냈어요. 지금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쏟아지고 있대요. 나는 신문을 천천히 읽었다. 기사 마지막 문단이 눈에 들어왔다. 늙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때 우리가 그 시선에 속지 않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나는 신문을 접었다. 좋은 기사 써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이 용기 내주셔서 제가 쓸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서윤과 나는 책방에 앉아 차를 마셨다. 사장님, 책방 문 닫으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조용히 살겠지. 그럼 책은요? 대부분 기증할 거야.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몇 권만 가지고 갈래. 서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아들분한테는 연락 안 하세요? 나는 잠시 멈췄다. 아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아들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들도 몰랐을 것이다. 엄마가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걸, 엄마가 혼자 싸웠다는 걸, 말해봤자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그래도 괜찮아. 아들은 아들 인생이 있어. 나는 내 인생이 있고.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에 석양빛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책방은 곧 문을 닫게 됐어. 재개발 때문에. 조금 슬프지만 괜찮아.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까. 최근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어. 좋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엄마도 싸울 수 있었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늙었지만 약하지 않아. 외롭지만 어리석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었다.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적었다. 호주, 지구 반대편.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붙일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책방 서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윤이 옆에서 도왔다. 책을 분류하고 박스에 담고 기증할 곳을 정했다. 사장님, 이 책은요? 서윤이 든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다. 낭독회 때 읽었던 그 책. 그건 내가 가져갈게. 나는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남편의 손글씨가 보였다. 당신에게 영원히 마이너스 1985년 봄. 나는 미소 지었다. 서윤아, 늙는 건 두렵지 않아. 네. 하지만 속지 않는 용기, 그건 언제나 배워야 하는 일이야. 나이와 상관없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저도 배웠어요. 사장님한테서. 한 달 후, 바람 책방의 마지막 날이었다. 문 앞에는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바람 책방 폐업 안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 책방 주인 올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단골 할머니, 대학생들, 퇴직 선생님. 모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도 행복하세요. 책방 없어지면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했다. 그리고 저녁 6시 나는 마지막으로 책방 불을 껐다. 서윤이 옆에 서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끝이야.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지. 근데 괜찮아. 나는 책방 간판을 올려다봤다. 바람 책방.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떠나는 책방. 그리고 나도 바람처럼 이곳을 떠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오래된 담벼락, 낡은 가로등, 비뚤어진 전봇대. 곧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내 기억 속에 남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골목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남겼다. 2025년 가을, 인천 골목. 바람 책방이 있던 곳. 내가 싸웠던 곳. 내가 살아남은 곳. 1년 후. 나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인다. 벤치에 앉아 책 읽는 노인들이 보인다. 책장에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꽂혀 있다. 그리고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다. 서명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믿기 전에 반드시 읽어라. 나는 가끔 서윤과 차를 마신다. 박지호 기자와도 연락한다. 최민아 형사도 한 번씩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엄마, 내년 봄에 한국 갈게. 오래 있을 수 있어. 보고 싶어. 아들이. 나는 그 편지를 책갈피처럼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다. 72. 여전히 늙어가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지만 나는 안다. 늙는 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속지 않는 용기만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이 들어 세상이 낯설어질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판단력이란 걸 배웠습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맹신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도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서류 하나, 서명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